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F단원 효소라는 파트를 볼 겁니다. 자, 효소학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여러분, 분자생물학이라든지 또는 뭐 동물생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물학 분야들에 대해서, 뭐 식물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결국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그 모든 반응들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다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한 10년 공부한다? 그럼 한 뭐 3번 정도 나올까? 뭐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단원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보면 이제 앞에 효소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놔두었는데, 효소라고 하는 것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시험은 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등장할 겁니다. 효소에 대한 특징, 얘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는 거의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인데, 많은 시험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쪽은 요 경쟁적 제재에 대한 특징이 있죠. 요거를 잘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되고, 그 시험의 특징상 이런 거의 다 또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만, 이해가 되시면 그냥 글로 다 생각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한 문제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효소에 대한 특징부터 얘기를 해가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 특징, 효소. 자, 정의를 보게 되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단백질이다라고 했어요. 빨리 일어나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탕을 먹었어요. 그럼 설탕이 내 몸에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설탕을 먹으면 설탕은 이당류거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는 분자인데 이 분자가 흡수가 되지 못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알겠죠? 저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몸에 뭐가 있냐면 설탕 분해 요소가 있어요. 설탕 분해 요소. 그럼 설탕 분해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탕을 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지죠.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그거는 내가 소장해서 흡수할 수 있어요. 이제 흡수가 되어 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이가 들면 우유 먹으면 우유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 가끔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우유를 먹게 되면은 우유는 락토스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당류거든요. 그러면 락토스, 젖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내 몸에 원래 있어요. 설탕처럼. 그럼 젖당 분해 요소에서 분해가 되면 이제 그걸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설탕이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나이가 들면 젖당 분해 요소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흡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젖당이라고 하는 또는 락토스라고 하는 애가 소장에 있다가 나가니까 용질이 내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이 빨려 나가니까 막 설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체내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단백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일어나게 한다. 젖당 분해 요소는 젖당 쪼갠다. 설탕 분해 요소는 설탕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니까 젖당을 분해하면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되거든요. 설탕 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 되고요. 그럼 포도당 과당 또는 포도당 갈락토스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가,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거죠. 뭐 시간 대비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당 1마이크로몰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마이크로몰 분자 개수 표현하는 거죠. 마이크로는 10-6승, 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은 6 곱하기 10의 17승이죠. 그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개수. 포당 개수, 갈락토스 개수, 이렇게 센 거예요. 효소에 의해서 1분당 몇 개씩 만들어지는가. 그런 게 이제 속도죠. 이해 가세요? 네.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질, 효소의 상대방과 특이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젖당 분해 효소는 젖당을 분해하지, 젖당 분해 효소 설탕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애가 만나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효소라는 것들이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사람 몸속에 효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효소에 의해서 내 체내에서 반응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효소하고요, 개하고요, 같을까요? 효소가?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개고 나는 사람이지. 알겠어요? 예. 효소는 종에 따라 다를 거예요. 또 내 몸에서도요. 나의 뇌에 있는 효소하고 나의 간에 있는 효소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뇌고 얘는 간이죠. 알겠어요? 즉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산물이 단백질인 효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효소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있는 거죠. 유전자는 같다 할지라도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효소는 다 단백질들입니다. 단백질 중에 일종이 효소입니다. 얘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효소의 상대방인 기질과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당분해 효소는 저당하고 반응할 수 있어서 분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모식도예요. 효소라고 하는 애가 만날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지금 합치는 것 같은데 합쳤다가 나눴군요. 효소의 기질들이 있죠. 기질이라는 분자가 두 개가 지금 붙은 모습이고요. 반응을 하고요. 나오는 모습이에요. 생성물로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효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반응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봤던 그림과 같은 그림이고요. 자, 효소라고 하는 애가 있다. 효소는 이제 약어로 엔자임이라고 적고요. 엔자임, 효소는 엔자임, 효소. 자, 이 효소하고 만나는 상대방 기질 सब스트레이트 S. 그럼 이 효소에 들어오는 자리, 기질이 효소에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를 활성부위라고 불러요. 기질과 만나는 부위죠. 자, 그 다음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조절부위라고 불러요. 그럼 이 조절 부위를 통해 가지고 기질과 잘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게 되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효소와 기질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붙었어요. 그럼 ES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라고 부르죠.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효소와 기질이라고 하는 분자가 둘이 결합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효소와 기질과 만나고요. 조절 부위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효소가 반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효소가 어떻게 하면 반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에 대한 특징 지금 벌써 두 가지나 얘기했어요. 하나는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분자. 두 번째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예요. 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래프로 볼게요. 반응의 좌표입니다. 반응 무료가 되는데 이거 반응의 좌표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반응의 좌표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요. G값이라고 해서 에너지 준입니다.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이 그걸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깁스라는 교수님이 정의를 내놓은 자유 에너지라는 거예요. 깁스의 자유 에너지. 깁스의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는 어떤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개 상태가 가진 물질이 가진 잠재적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 자, 여기서는 얘가 이제 반응물이겠죠. A가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고 얘가 생성물의 에너지 준이에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죠. 그리고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거든요.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얘가 에너지를 얻어야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게 변형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이만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얻어야 될 에너지 이걸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효소를 첨가해 주게 되면 효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액티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자, A라는 반응물은 변함이 없고요. B라는 반응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G값은 상대값으로 1, 2, 3을 지금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2인 반응물의 에너지, 1인 생성물의 에너지. 근데 3까지는 이제 액티브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 장애물, 이렇게 넘어야 할 장애물의 장벽이 낮아진 꼴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것이 B로 빨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성물 되는 애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주의할 점, 델타 G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G의 생성물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빼기 G의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이거 뺀 거거든요. 그럼 델타 G가 지금 여기서는 음수값이 나온 건데, 이거 거꾸로 음수값이 나온 건데,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자발적 반응이라고 불러요. 에너지를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자발적 반응을 부르는데, 그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반응물과 그 생성물이기 때문에 결국 G값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 G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델타 G값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래프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말 있죠? 델타 G는 유지가 된다. 요거 잘 물어보거든요. 델타 G가 뭐였죠? 앞에서 보신 거? 네, 요 차이 있죠? 요 차이가 델타 G예요. 델타 G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에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를 뺀 거예요. 그게 델타 G입니다. 근데 그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물이 결국 그 생성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 않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반응 전후에 화학 평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가끔 잘 얘기를 하는데, 효소가 있다고 해서 화학 평형의 변형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요. 내가 이제 비커에다가 반응물이 될 물질을 집어넣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생성물이 되는 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은 효소가 없어도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효소가 없어도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설탕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5만 년 걸릴지 몰라요. 어쨌든 일어나긴 일어나요. 예. 자, 그러면 반응물 생성물 될 수가 있으니까 비커에다가 내가 반응물 집어넣으면요, 이게 이제 반응물의 농도거든요. A 반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농도가 줄어들고, B가 이제 생성물이라고 그랬죠. 생성물 점점 농도가 늘어나서 결국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이게 뭐 10만 년일 수도 있겠죠. 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화학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하고 역반응,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속도가 같아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 평형, 동조 평형이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효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이 시간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1초 만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고요,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것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화학 평형에 도달하는 것. 결국 이 화학 평형에 도달하는 이 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뿐만 아니라 역반응의 속도도 같이 증가를 시켜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학 평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잘 물어보니까요, 특징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효소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결국 그 반응물이 그 생성물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평형이 유지될 수가 있다. 동적 평형이다. 효소라고 하는 것이 화학 평형을 바꾸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한 것들 갖고 여러분 출제됐던 얘기들입니다. 네? 자, 보세요. 효소를 넣었을 때의 얘기예요.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하고, 이거 속도예요, 속도.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하고 점점 얘는 느려지고 점점 빨라지죠. 정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죠. 반응물이 점점 사라지니까. 반응물이 사라지니까 정반응 속도는 느려지고요, 역반응 속도는 생성물이 늘어나니까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효소를 첨가해요. 그럼 효소를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도 빨라져 있지, 역반응 속도도 빨라져 있지. 화학평에 도달하면 도달하는 시간 1초 만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속도가 같이 높은 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막 설명도 하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 안 나와요. 나오면 맞추면 되고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온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효소의 활성도.
효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효소의 활성도, 효소가 언제 일을 잘하는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효소가 언제 일을 잘하는가?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효소의 활성도가 좋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체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개발한 단백질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걸어 다니지 뭐. 자전거를 만들면 좀 빨리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맞게. 예? 내가 뭐 롱다리도 아닌데 자전거 안장하고요. 바퀴 굴리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내가 그거 굴릴 수 있겠어? 안 되지. 나의 몸에 맞게. 예?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평균적인 사람에 맞게. 그래요? 그런 것처럼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체들이 어떠한 반응을 빨리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물질 중에 내가 이거를 분해하거나 합치거나 하고 싶다. 그럼 내 몸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개발하는 게 효소. 그래서 각각의 종마다 효소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효소라도 그 종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천 미생물, 온천에 사는 미생물,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 DNA 합성하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중합효소하고 같을까? DNA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같을지 몰라도 온천 미생물이 갖고 있는 DNA 중합효소는 72도씨에서 일을 잘하는 애야. 내 거는 36.5도씨 일을 잘한다고. 무슨 말인지 가요? 자, 그래서 적절하다는 거죠. 각각의 종에 맞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염은 이제 NaCl 같은 이온들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NaCl, MgCl2 이런 것들의 농도. 적절할 때 활성도가 좋아요. 효소 1, 2 같은 사람의 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온도, 어떤 pH, 어떤 염도에서 활성이 좋으냐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효소는 36.5도씨에서 일을 잘할 거야. 온천 미생물의 거는 일반적으로 70도 일을 잘할 거야. pH, 내 몸에 입에서 작동하는 아밀라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 단백질, 그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지. 저장형 다당류 기억나십니까? 알파 타입 포당류로 이어진 애들. 자, 그걸 쪼개는 거죠. 글리코겐과 녹말 쪼개요. 그러면 엿당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아밀라즈라고 하는 효소가 일을 잘할 수 있는 pH, 입에 있는 거라면 pH 7. 네. 입은 pH 7일 거니까 중성이니까. 내 몸 위에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언제 일을 잘해야 될까? 위에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pH 2일 때 일을 잘해야 돼. pH 2일 때, 산성일 때 일 잘해야 된다고?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 아니야. 펩신 가지고 한 건 이미 우리 기출 나왔어요. 자, 또 언제 일을 잘할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펩신, pH 2에서 일 잘해. 키모트립신, 이거 여러분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데, 췌장에서는 위산 중화제가 나오기 때문에 pH 8의 액이에요. pH 8에서 일을 잘해야 돼. 키모트립신은 역시 단백질 분해 요소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런 애들은 pH 8에서 일을 잘한다고요. 우리는 이 펩신 이런 거 잘 알아 놓으셔야죠. 아밀라제 입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알아 놓으셔야죠. 네. 자, 이번에는 기질의 농도예요. 기질의 농도. 자, 기질의 농도라고 하는 것도 관련성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효소와 기질이 만나기 쉬워지는 거예요. 비커 안에 효소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기질을 넣어요. 기질을 2개 넣었을 때 하고요. 기질을 4개 넣었을 때 하고요. 기질을 5개 넣었을 때 하고요. 당연히 효소와 기질 만나는 거 쉬운 것은 기질이 많아질 때예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기 좋다는 것은 효소 기질 복합체가 잘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물이 잘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효소와 기질이 만나기 쉬우니까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어느 순간은 기질이 너무 많아지면 효소와 기질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겠지만, 그지? 예. 더 효소를 넣을 수가 있는 거라면 포화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반응 속도는 최대값에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질의 농도를 내가 점점 비커에 넣으면 넣을수록 반응 속도는요, 점점 증가를 하는 건데, 어느 시점에 기질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느 효소냐에 따라서, 어느 기질에 따라서 포화되는 농도는 다 다른 거니까 그걸 외울 수는 없지만, 기질 포화시라는 말이 나오면 반응 최소 속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러면 반응 속도를 갖다가 더 늘릴 수는 없을까? 기질이 포화되었을 때 반응 속도를 더 빨리 하는 방법 없을까요? 효소를 더 넣으면 되죠. 효소를 더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효소를 더 넣으면 돼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기질 농도를 높여가는데 효소를 1유닛 넣었을 때하고 2유닛 넣었을 때하고 이건 2배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유닛은 단위니까 효소 숫자 셀 수 없죠. 효소 어떻게 숫자 세요? 못 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한 스푼 넣었어요. 그러면 효소 1유닛, 2스푼 넣었어요. 그럼 2유닛 하신 거와 같아요. 유닛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한 숟갈, 2숟갈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얼마만큼? 2배 가까이. 그지? 2배 가까이 빨라지죠. 그래서 반응 최소 속도라는 것이 딱 2배 올라가요. 효소를 2스푼 넣으면 딱 2배 빨라진단 말이에요. 기질 포화시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것은 같지만 반응 속도 더 빨라져요. 그럼 이런 얘기 우리가 했어요. 반응 속도 언제 빨라진다고요? 기질을 많이 넣을수록 빨라져요. 단 최대 속도가 있어요. 또 언제 빨라져요? 효소를 많이 넣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그것은 더 계속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효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똑같은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효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았어요. 효소에 대한 얘기.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건이 어땠어요? 적절한 온도, pH, 염濃도일 때 일을 잘한다. 기질이 많을 때 일을 잘하는데 최대 속도가 있다. 그 다음 효소는 양이 많을수록 일을 잘한다.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효소 하나 자체를 내가 조절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소 하나 자체에 대한 활성적 억제제가 있다는 거죠. 효소를 백날 넣어봐. 전부 다 불활성화되어 효소라면 일을 못할 거 아니야. 효소를 액티베이션 시켜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과 억제시키는 것에 대한 것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얘기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효소의 특징, 두 번째 효소가 언제 일을 잘하는가 조건들 봤고, 세 번째는 효소 하나 자체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지? 자, 우리 활성제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기 안 할게요. 효소 액티베이션 시킨다라는 건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억제자 이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억제자는 다 가역적 억제자예요. 효소를 억제하기도 하고 다시 풀러놓을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억제제는 효소라는 것에 붙긴 붙는데 약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뜨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의 독극물은 비가역적 억제제거든요. 얘들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효소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그 억제제가 죽일 수가 있죠. 독극물, 항생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가역적 억제제예요. 그럼 우리가 효소학에서 다루는 것은 독극물, 항생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효소에 대한 억제제만 다르기 때문에 다 가역적 억제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알겠죠? 자, 가역적 억제제의 비가역적 억제제라는 타이틀을 한번 다뤄봤는데, 가역적 억제제는 억제하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효소를 억제하거나 억제를 안 하거나. 비가역적제는 한번 붙으면 계속 억제. 우리는 가역적 억제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억제제를 나눕니다. 경쟁적 억제제, 비경쟁적 억제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역적 억제제이면서 경쟁적 억제제, 가역적 억제제이면서 비경쟁적 억제제, 비가역적 억제제이면서 경쟁적 억제제, 비가역적 억제제이면서 비경쟁적 억제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다룰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독극물 항생제니까 위에 것만 얘기할 거라서 우리가 말하는 억제제는 전부 다 뭐예요? 가역적 억제제이면서 경쟁적 억제제, 비경쟁적 억제제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는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역적이니까. 그래서 가역적 억제제인 경우면서 경쟁적, 비경쟁적 억제제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경쟁적 억제제는 이렇게 나와요. 비경쟁적 억제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가역적 억제제라는 말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위에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밑에 것만 관심을 갖자. 알겠지? 밑에 것만 관심 갖자. 밑에 것만 관심 갖자.
자,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활성부에 붙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경쟁하죠? 기질과 경쟁하죠. 기질이라는 게 붙는 자리가 활성부위였던 건데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기질과 경쟁해서 활성부에 붙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경쟁적 억제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질 유사체니까 그렇지. 기질 유사체.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 그러니까 활성부에 같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기질과 경쟁해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경쟁적 억제제는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중에 여러분 활성 부위 기질이 와서 붙는 자리가 활성 부위였죠. 조절 부위 효소의 어떤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활성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억제제나 또는 활성제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억제가 붙게 되면 이 효소가 구조가 뒤틀리기 때문에 활성부의 구조가 바뀌어요. 여기 이렇게 딱 찌른 거지. 우리 뭐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들 장난친다고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똥집 이렇게 딱 넣었잖아요. 비슷하게 똥집을 딱 넣듯이 찌르게 되면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돼요?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활성부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이런 거예요.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하는 거예요. 기질과 구조가 유사한 겁니다.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질 유사체라 불러요. 그러면 얘도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얘도 여기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질이 포화가 되면, 기질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경쟁에 이길 수가 없죠. 경쟁적 억제제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질이 포화가 되면 속도는 최대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효소만 들어있을 때는 그래프가 이와 같은데 경쟁적 억제제를 넣고 실험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효소만 넣는 경우고 효소하고 경쟁적 억제제, 이니비터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니비터가 얘거기 결합하려고 하는 거죠. सब스트레이트를 넣는다고 했을 때 위에 거에는 सब스트레이트만 가서 결합하겠지만 밑에 거에는 सब스트레이트하고 이니비터하고 둘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는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형성이 잘 안 되게 되겠죠. 언제요? 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을 때 이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질이 포화가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얘가 이제 무시당해요. 왜냐하면 기질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어차피 억제제라는 것은 못 붙을 거 아니에요. 이 기질이 이제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 붙는다면은 이게 점점 더 증가해가지고요. 효소라는 것에 이제 결합력이 훨씬 세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단계까지는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기질 농도 이만큼일 때 반응 속도가 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기질 포화되면은 그때는 뭐 똑같잖아요. 이런 게 경쟁적 억제제예요. 반면에 그 비경쟁적 억제제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 활성부에 붙는다면 얘는 비경쟁적 억제제는 조절 부위에 이제 붙는다는 거죠. 그럼 조절 부위에 붙는 거니까 기질과 구조가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기질이 포화되어도 여기 붙을 수 있죠. 기질이 포화되어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는 여전히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도를 계속 감소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자, 보세요. 기질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조절부에 결합할 수가 있어서 효소하고 비경쟁적 억제제를 같이 넣고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어느 부분에서나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요? 효소와 기질의 복합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잘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max 값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이해가요? 저기 KM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KM은 2분의 1 Vmax에서의 기질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 거의 등장할 일은 없는데 얘는 요 값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경쟁적 억제제는 이 값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억제를 넣었을 때는 2분의 1 Vmax에서의 기질의 농도를 아래 내려보면 커져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커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약간의 그 특징이죠. 이거 경쟁적 억제의 특징, 비경쟁적 특징. 근데 그것보다는 뭘 낸다고요? 네, 반응 속도. 속도를 냅니다, 여러분. 속도, Vmax 값, 최속도 어떻게 됐냐?
경쟁적 억제제는 변화가 없다. 비경쟁적 억제제는 변화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복잡한 그래프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시험에 물어볼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소에 대한 특징을 얘기 다 했어요. 효소에 대한 특징 다 얘기했습니다. 효소에 대한 특징, 효소가 언제 일 잘하는가, 효소에 대해서 억제제, 경쟁적 억제제 특징 특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시는 거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인데 이거는요. 하나 더 추가인데요. 자,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4차 구조 요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전부 다 3차 구조 요소 얘기였어요. 언급 안 했지만 시험 문제 3차 구조 요소만 거의 출제예요. 그런데 4차 구조 요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예. 자, 4차 구조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협동성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기질이 가서 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붙어서 반응하게 되면 다른 서브유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서브유닛에 기질이 더 잘 붙어요. 이런 게 협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또는 3개를 붙여놓고 뭐 2개를 붙여놔도 괜찮죠. 자, 2개 이상이 붙으면 되니까. 기질의 결합력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한 개의 폴리펩티드가 기질과 결합을 했을 때 다른 폴리펩티드 기질 친하게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게 협동성이에요. 양성 협동성. 그래프를 보시면 나타나요. 점점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효소만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게 4차 구조 요소라는 거죠. 자, 이런 4차 구조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부르는데 왜 알로스테릭 효소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냐면 알로스테릭, 알로는 다르다, 스테릭은 지역,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라는 말이에요. 다 적어놓으세요. 알로스테릭 효소. 알로스테릭 효소.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자, 4차 구조에서는 억제제가 붙게 되면 4차 구조소의 불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잠깐 이제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협동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불활성 상태였는데 기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화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친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할 때 억제제가 붙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억제제가 붙게 되면 이런 틈에 결합을 해요. 4차 구조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있는 이런 틈들에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틈에 결합하게 되면 불활성 상태를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떨어져요. 앞에 봤던 비경쟁적 억제제처럼 활성 부위에 붙지 않고 다른 자리에 결합하지만 이것은 비경쟁적 억제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 불러요. 비슷해 보이는데 4차 구조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불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효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때 협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는데 억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안 올라가요. 실제 기질의 농도 범위가 이만큼의 범위이거든요. 생체 내에서는 일정한 범위 있잖아요. 물론 기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억제제가 있다 하더라도 협동성이 강하니까 그걸 극복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린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이 안의 레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범위를 보게 되면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 이유는 불활성 상태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활성제가 붙게 되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 안정화시켰어요. 활성화된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구조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 아시겠어요? 협동성과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억제제가 붙게 되면 반응성 떨어지고요. 활성제가 붙게 되면 반응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활성 부위 아닌 다른 자리 결합하는 거예요. 4차 구조 요소의 경우고 협동성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의 하나의 예인데 해당 과정에서 포당 6인산을 과당 6인산, 그럼 과당 6인산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과당 6인산을 과당 16, 2인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해당 과정의 핵심 조절 부위인데 거기에 4차 구조 요소가 쓰여요. 뒤에 가면 이제 세포호흡 단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해당 과정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번 슬쩍 눈으로 눈여겨보는 거고, 그러면 이 인산과당 임산화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ATP라는 문자가 붙게 되면 얘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자리 입체성으로 얘가 붙어가지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은 4차 구조요소라는 것과 합동성이라는 것, 일단 거 알아놓으시고 억제제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효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요. 시험에 그렇게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내용도 나오는 게 사실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해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소의 특징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효소에서의 활성도에 대한 특징, 적절한 염농도 온도, pH, 그다음 기질의 농도, 효소 농도. 자, 그다음 우리 억제제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경쟁적 억제, 비경쟁적 억제. 4차 구조요소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효소에서 벗어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효소 F 단어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